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뭐 별다른 준비는 한 거 없고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어제 아무래도 인플레 수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넘버고 앞으로 5월, 6월 시장을 정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에 대해 좀 다룰까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막 자료 준비하고 대본 준비하고 PPT 만들고 해서 너무 좀 영상 올리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별 준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장이 참 많이 움직여 있네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무려 4.2%, 예상치는 3.6%인데 전 솔직히 지난달에 예상치가 2.5인데 2.6%가 떠서 이번에도 그냥 예상치 3.6이면 3.7이나 3.8 정도 생각을 했는데 무려 4.2%가 나와서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해가지고 금리는 지금 거의 뭐 1.7%까지 왔죠. 지난 2, 3월의 국채 금리 상승이랑 그에 따른 어떤 나스닥 조정은 인플레 우려도 있었고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과 관련해가지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많이 작용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증세로 해결한다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포스팅으로 여기서 이제 재차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국채 공급 우려가 아니라 순수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인플레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어떤 국채 금리도 엄청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많이 내렸죠. S&P는 뭐 2%, 나스닥이 2.6%, 러셀은 3.2%그 정도 내렸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S&P가 3%, 나스닥은 7.3%, 러셀은 한 5.7%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많아서 할인율 타격을 많이 입는 성장주 나스닥이 제일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모양새고 어제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제가 인플레 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고 어떤 비용 증가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파워가 있지만 소형주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인플레에 더 취약한데 그래서 소형주인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내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픽스는 무려 26% 급등을 해서 지금 27.5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언급했던 대형 매매가 있었죠. 기관 트레이더가 500억어치 픽스 스프레드를 매수를 했었는데 7월 만기였고 25콜을 사면서 40콜을 파는 어떤 그런 스프레드였어요. 그러니까 25보다 올라가면서 수익을 얻다가 40 이상 올라가면은 더 이상 추가 수익은 없는 그런 스프레드인데 아무래도 델타 헤지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스프레드 가격이 2달러 정도 2.1달러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매수해서 현재 가격 한 3.1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억에서 750억 정도 거의 50% 이상 벌었죠. 그 어떤 트레이더도 항상 맞는 일은 없으니까 이 대형 기관 트레이더도 틀릴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니까 어떤 대형 매매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뷰와 일치를 할 때 혹은 현재 흘러가는 시장 상황과 일치할 때는 행사 가격 정도는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어떤 대형 트레이드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25, 40 행사가를 결정했을 리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분석이나 그런 걸 통해서 했을 테니까 저희는 그거를 무임승차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40 이상의 수익은 버린다는 것은 빅스가 40 이상 가는 시나리오는 뭐 보고 있지 않다. 사실 뭐 40 이상 가는 시나리오가 많진 않아요. 코로나 정도, 금융위기 정도 아니면 안 올라가니까 사실 어느 정도 노멀한 거긴 한데 이럴 때는 뭐 주식의 바닥 어딘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빅스가 40 가까워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주식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빅스가 40 갈 정도로 주식이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빅스가 그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얘기지 그만한 폭락이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추세가 갈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 센티먼트가 지금 인플레가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금속도 금과 은이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소폭 정도. 저는 이제 그 대형 매매를 따라서 변동성 롱이 가장 포지션이 많고 그 다음으로 실버 롱이 꽤 있기 때문에 뭐 탐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4월 초부터 쉴 새 없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뭐 지금 뉴스와 함께 셀더 뉴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어떤 자동 반사적인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금속의 경우에는 기본편 영상 그 끈이랑 그런 데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실질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 기대치 이런 식을 염두에 두시면은 여기서 지금 명목 금리가 급등하면은 실질 금리도 오르면서 그 반대로 움직이는 금과 은은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2, 3월에 국채 공급 우려 같은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때는 금과 은이 그냥 뭐 거의 여기서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면서 죽을 쏘았죠. 그런데 지금은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 기대치 이 시기에서 명목 금리도 오르지만 지금 인플레 기대치도 엄청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실질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명목 금리와 인플레 기대치 이 둘의 싸움이겠죠. 어느 게 더 많이 상승하냐. 그거에 따라서 실질 금리가 달라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금과 은의 향방도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페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인플레 수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인플레 영상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오면서 성장 둔화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1, 2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인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식는 건데 경기가 식는데 인플레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확률은 낮은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1, 2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5월달 그것만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성장 둔화 우려가 조금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인플레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어떤 인플레 우려와 성장 둔화 우려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향후 인플레가 예상되면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현재 시점에서 소비를 더 하게 되고 그것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지금의 인플레이 수치가 진짜 일시적일 뿐이더라도 기대 심리가 폭증을 해가지고 그게 오버슈팅 하면서 진짜 자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비둘기적으로 또 장기간 막 제로금리 얘기 반복하기만 하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 수치에 대한 감이 있어가지고 연준 인사들이랑 파월 의장이 계속 지지난달 동안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로금리 얘기 우리는 성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막 제로금리 할 거다 그런 걸 마냥 반복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고용지표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게 너무 패키지가 좋아가지고 좀 9월달까지는 사람들이 일하기보다는 그냥 그거 받고 있어가지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살아나는 경기에다가 뭐 테이퍼링 얘기, 금리 인상 얘기 막 그런 거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지금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너무 비둘기적으로 갈 수도 없고 매파적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다음 FOMC가 굉장히 볼만할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페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서는 그냥 가능성에만 불과한 이야기인데 제가 머릿속에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보면은 저라면 물론 저보다 파월 의장 훨씬 뛰어나신 분이지만 그냥 제 부족한 견해로 보면은 병도 주고 약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 테이퍼링 이야기, 테이퍼링 시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동시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를 언급하지 않을까. 당장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과도한 유동성과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좀 살짝 낮추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산시장에 끼칠 충격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언급으로 좀 완화하면서 10년물 금리를 다스리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인데 말이 되나?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막 던진 거라서 한번 언젠가 앉아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랑 테이퍼링 얘기 이렇게 딱 두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모순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그냥 한번 생각할 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미국의 어떤 중동에 대한 유가 증산의 압박 수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3월 31일부터 슬슬 미국에서 계속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제가 기본편 시리즈의 원유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말하는 게 좀 뭐 씨알이 먹힐까 싶어서
뭐 그렇게 막 숏을 잡는 것은 매력은 없다, 그런 말씀을 그 영상에서 드렸었는데, 나중에 만약 70이 넘는다면 70달러가 넘어가면 숏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또 포스팅에서 드렸었어요. 근데 슬슬 미국에 대한 중동 압박 수위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오펙 관점에서도 인플레 우려 같은 걸로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본인들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안 좋거든요. 경기가 쭉 어쨌든 안정적으로 살아나야지 장기적인 유가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이란도 65달러 정도가 이제 적정 수준이다, 우리는 이에 만족한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65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유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금속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관점에서 귀금속은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데, 만약에 페드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약간 뭔가 신경 쓰고 있다는 뉘앙스만 보이더라도 당장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추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은 결국 지금 인플레 수치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높게 나올지 거기 달렸겠죠. 결국 국채 금리 대 인플레 기대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후자는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페드가 전자를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서 귀금속에는 호재가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인플레가 그냥 일시적인 상승이었어서 실제 수치가 이제 4, 5, 6월 지나서 그 기조 효과가 사라지고 정말 낮게 나오기 시작하면 재차 금과 은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나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디테일한 예측은 그 단계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려버리기 때문에 뭐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산업금속, 구리와 같은 산업금속은 워낙 쉴 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는 인플레는 호재이기도 했지만 셀더 뉴스로 조정을 조금 받은 것, 조정이랄 거는 없죠. 그냥 오르지 못했다, 그냥 요게 어제 일봉 차트인데 그냥 오르지 못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고용지표가 낮게 나올 즈음 해서 좀 구리 같은 거 다 청산을 했어요. 산업금속은 이제 많이 조정 받으면은 재차 들어갈 의향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진입할 때만큼의 매력이 지금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리저리 주절주절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세하게 커버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따라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조심스러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귀금속 괜찮을 것 같다, 막 그랬다고 막 귀금속 3X 레버리지 지르고 막 그러시지 마세요. 1차적으로 어떤 유튜버의 매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그 유튜버의 수익률이 본인의 수익률의 최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의 수익률이 높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에 높았더라도 이번 매매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그 유튜버의 수익률 정도밖에 못 낸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완벽히 따라할 수 없으니까 뭐 타이밍 늦고 하면서 그 유튜버 수익률보다도 낮은 그런 게 본인 수익률이 될 뿐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귀금속이 괜찮다, 은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 금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 중에 숏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유동성 장세라서 귀금속이랑 주식시장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면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픽스 지수 변동성 롱 하면서 신흥국 같은 주식시장들 숏 좀 하고, 그런 컨텍스트에서 은을 롱하기 때문에 그냥 귀금속 좋다, 은 좋다 해서 덩그러니 본인 포트폴리오에 은만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게 리스키한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은에서 읽기 시작하면 전 알아서 뭐 손절치고 아니면은 다른 포트폴리오와 함께 보는 관점에서 그걸 관리하겠지만, 그냥 덩그러니 은만 가지고 있으신 분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완전히 저와 결이 다르겠죠. 그래서 절대로 어떤 단편적으로 따라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서로 불편해지기만 하고, 제 채널은 뭔가 뭐 종목이나 상품 같은 거, 타이밍 같은 거 꽉 집어주고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기 위한 채널이지. 그래서 오늘 이런 시황 얘기를 한 요지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인플레 영상을 제가 2개를 찍었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인플레 어떤 맨그룹의 논문을 바탕으로 인플레가 실제로 온다면 각 자산군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첫 번째 영상은 인플레가 왔을 경우를 가정하고 수익률을 본 거니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인플레가 올지 안 올지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보면서 어떤 각 자산군의 어떤 매력도를 평가해보는 그런 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시황을 다룬 이유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표에서 제가 영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 보시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셔서 그 표를 채워 놓으신 다음에
그 표를 토대로 이제 실제로 어제 인플레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각 자산군, 각 상품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하면서 내가 표를 만들 때 생각했던 로직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어디에서 괴리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시황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 괴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어떤 공부면에서 다음에는 그런 괴리가 없도록 하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괴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매매 기회, 아이디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표가 있고 그 표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흘러가는데 상품들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상품이 있다, 괴리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눈여겨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절주절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